은퇴한 예비역 대령 이강철의 아침은 언제나 새벽 5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군사 분계선 철책의 긴장감도, 부하들의 함성도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수십 년간 그의 몸에 밴 군인으로서의 습관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경비업체에서 야간 팀장으로 일하며 조용하고 규칙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삶은 마치 잘 짜인 작전 계획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바로 군에 간 하나뿐인 아들 이진우가 첫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강철은 아침부터 괜히 집안을 서성거리며 시계를 쳐다보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다녀왔다. 그는 평생을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아버지였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그는 잠시 아파트 단지 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때 옆동에 사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쌀자루를 옮기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할머니의 손에서 쌀자루를 건네받아 집 앞까지 들어다 주었다.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그는 그저 별것 아닙니다라며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섰다. 그의 친절은 언제나 그렇게 요란하지 않고 묵묵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들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점검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쳤던 군 생활의 영광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반짝이는 무공 훈장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방금 다림질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각 잡힌 특전사 대대장 시절의 정복 한 벌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 군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어떤 복잡하고도 서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괴짝을 닫았다. 저녁 무렵 마침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까맣게 그을리고 조금은 마른 듯 했지만 아들 진우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강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낯선 불안감과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왔냐? 고생했다. 밥부터 먹자. 그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식탁으로 이끌었다. 식탁 위에는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진우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군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동기들과의 축구, 시합 이야기, 훈련 중에 있었던 웃지 못할 실수담까지.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어딘지 모르게 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고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가 반찬을 집기 위해 팔을 뻗는 순간이었다. 그의 군복 소매가 살짝 걷히며 팔뚝 안쪽에 시퍼렇게 든 멍 자국이 강철의 예리한 시선에 포착되었다. 진우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강철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진우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강철은 홀로 거실에 앉아 아들이 먹다 남긴 밥상을 치우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의 그 억지 웃음, 불안한 눈빛, 그리고 팔뚝에 선명한 멍 자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불길한 진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한번 서재의 괴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별과 계급장이 빛나는 자신의 낡은 군복을 꺼내 들었다. 군복에서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희미한 화약 냄새 같은 것이 풍겨 나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바로 그 군대 안에서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와도 같은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만약 누군가 감히 자신의 아들을 건드렸다면 그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의 평온했던 은퇴 생활은 그렇게 아들의 팔에 새겨진 멍 자국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서재 안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낡은 군복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서늘하고도 비장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들 이진우는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짧은 휴가는 그렇게 끝이 나고 그는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의 얼굴에는 집으로 돌아올 때의 억지 미소마저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강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방문을 닫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다오. 어젯밤 네 팔에 있던 그 멍 자국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아버지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질문에 진우는 그동안 애써 억눌러 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강한 척, 괜찮은 척 연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 군대에서 맞고 다녀요. 그 한마디는 강철의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진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속한 부대에는 황병장이라고 불리는 악마 같은 선임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신병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히고 있었다. 특히 성격이 유순하고 말이 없는 진우는 그들의 주요 타겟이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저희를 때려요.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기합을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요. 제 월급이나 집에서 온 소포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진우는 눈물과 함께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통을 털어놓았다. 너무 힘들어서 간부님께 보고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실을 알게 된 황병장에게 더 심한 보복을 당해야만 했어요. 아빠, 나 정말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진우가 오열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동안 강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 어떤 감정의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은 힘줄이 툭툭 붉어질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몸에 밴 극한의 분노를 통제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수백, 수천 개의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방관했을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바로 그 군대 안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가 알던 해병대,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군인 정신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진우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탈진한 듯 아빠의 품에 쓰러져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 강철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알았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제 됐다. 더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는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다. 아빠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과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진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주 오랜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거대한 안정감을 느꼈다. 마치 세상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거대한 산을 등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아들이 떠난 후 강철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평온했던 은퇴 생활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잠들어 있던 별과 계급장이 빛나는 자신의 낡은 특전사 대대장 정복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군복을 어루만졌다. 군복에서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희미한 화약 냄새 같은 것이 풍겨 나오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잠들어 있던 야수,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분노한 아버지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그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법과 절차가 아닌 그가 가장 잘 아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서운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군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특전사 대대장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그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강철은 아들 이진우를 부대로 복귀시키기 전 한 가지 행동을 먼저 취했다. 그는 먼저 시스템을, 그리고 절차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군인 출신이었다. 섣부른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아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먼저 아들이 속한 부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진우가 속한 부대의 행정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앳된 목소리의 행정병이 전화를 받았다. 강철은 자신이 이진우 이병의 아버지라고 신분을 밝히고 아들의 중대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젊고 활기찬,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귀찮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삼중대장 김민석 대위입니다. 이진우 이병 아버님이시라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김 대위? 그는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장교였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와 훈련, 그리고 병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에게 아들의 군 생활을 걱정하는 부모의 전화는 또 하나의 성가신 민원에 불과했다. 강철은 그런 그의 태도를 이미 간파했지만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대위, 내 아들 진우가 부대 내에서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강철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대위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힘든 곳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병사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아드님께서 신병이라 아직 군 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해서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사소한 다툼과 적응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려 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저희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아버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상투적이었고 그 안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강철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차가워졌다. 김대위. 사소한 다툼이라고 했나 수화기 너머의 김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단순한 학부모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내 아들 몸에 시퍼렇게 든 멍 자국과 밤마다 악몽을 꾸며 흘리는 눈물도 그저 사소한 다툼의 일부인가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는 말, 믿어도 되겠나 아니면 그저 성가신 민원을 덮으려는 형식적인 답변인가. 나는 자네의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조치와 결과를 원하네. 강철의 예리하고도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김대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범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어떤 날카로움을 느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물론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절대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좋아. 그럼 한 가지만 더 묻지. 내 아들의 성격을 묻기 전에 김대위는 자네 부대의 병력 관리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군.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하며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자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자네의 소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 그렇다면 그건 명백한 지휘 태만이고. 직무유기야. 내 말 틀렸나? 강철의 마지막 말은 젊은 장교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군법과 규정에 대해 너무나도 해박했고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김대위는 이제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평범한 민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정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끈질기고 피곤한 민원인을 빨리 떨쳐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상투적인 약속을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철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시스템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 젊은 지휘관의 안일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관료주의는 그의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 자명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잠들어 있던 별과 계급장이 빛나는 자신의 낡은 특전사 대대장 정복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직접 그만의 방식으로 이 썩어빠진 현실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시간이었다. 법과 절차가 아닌 그가 가장 잘 아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서운 방식으로 그는 더 이상 은퇴한 늙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잠들어 있던 야수의 본능을 깨워낸 분노한 아버지였다. 부대로 복귀한 이진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얻은 작은 희망에 불씨가 남아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가 중대장과 통화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그런 기대는 부대에 복귀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김민석 대위는 이강철과의 통화 이후 몹시 불쾌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을 가르치려 들었던 그 정체 모를 학부모에게 앙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강철의 그 서늘했던 목소리와 예리한 질문들 속에서 어떤 위압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황병장을 비롯한 몇몇 선임병들을 불러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너희들 요즘 신병들 상대로 가혹행위 같은 거 하는 놈들 없지? 특히 이진우 이병, 걔 괴롭히는 놈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그의 말에 황병장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중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감히 후임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 이진우라는 놈이 워낙 성격이 소심하고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징징거리는 것을 아버지가 오해한 모양입니다. 김대위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이 성가신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았고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 일은 황병장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꼴이 되었다. 감히 일개 이등병 놈이 자신의 아비를 들먹이며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진우를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그 어떤 놈도 자신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부터 진우를 향한 황병장과 그 무리들의 괴롭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집요해졌다. 그들은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는 진우를 참고 뒤편으로 끌고 가. 내 애비한테 일러 바쳤다며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여기서 내 편이 누가 있는지라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그들은 진우의 온몸에 멍 자국을 남겼고 그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진우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아버지의 개입은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은 셈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며칠 뒤 그는 간신히 기회를 만들어 아버지 강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나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의 처절한 비명과도 같은 울음소리는 강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철의 얼굴은 더 이상 어떤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분노의 화염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무 궤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잠들어 있던 별과 계급장이 빛나는 자신의 낡은 특전사 대대장 정복을 꺼내 들었다.
그는 먼지 하나 앉지 않은 군복을 천천히 입기 시작했다. 바지, 셔츠, 그리고 재킷까지. 그의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절도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반짝이게 닦아놓은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맸고 가슴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조국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훈장들을 하나씩 달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전사의 상징인 검은 베레모를 눌렀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동네의 평범한 경비팀장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끌었던 살아있는 전설, 악마 교관 이강철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예리했으며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자동차 키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아들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원도의 최전방 부대였다. 그는 자신의 딸을 건드린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모든 이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는 시스템도 법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가 평생을 지켜왔던 군대의 방식,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고요했던 노병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한 아버지의 심장이자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심장이었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한 군인의 심장이었다. 그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그 마지막 결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다. 이강철은 수십 년간 자신의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그러나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특전사 대대장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반짝이는 계급장, 가슴을 가득 메운 화려한 훈장들, 그리고 검은 베레모. 그것은 그의 빛나는 과거이자 동시에 그가 잊고 싶었던 전쟁과 상처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과거의 영광과 상처를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승용차를 몰아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강원도의 최전방 부대를 향해 달렸다. 서울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하고도 차가웠다. 그는 지금 분노한 아버지가 아닌 부하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향하는 지휘관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부대의 위병소 앞에 도착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젊은 병사들은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자 평소처럼 무심코 차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각 잡힌 정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대령 계급장, 그리고 가슴을 가득 메운 전쟁 영웅에게나 수여될 법한 무공훈장들. 무엇보다 그의 베레모에 새겨진 특전사 십자마크는 그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위병소에 젊은 병사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에서나 보던 살아있는 전설을 마주하고 있었다. 필승 병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함께 어떤 경외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위병소의 무정의를 통해 그의 등장을 알리는 다급한 목소리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문에 이강철 대령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반복한다. 이강철 대령님께서. 그의 이름 석자가 퍼져나가는 순간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강철. 그는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군내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곧 악마 교관, 전쟁 영웅, 그리고 참군인의 상징과도 같았다. 부대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위병소로 달려나왔고 부대 전체는 순식간에 최고의 비상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강철은 자신을 향해 달려나오는 그 어떤 지휘관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바로 자신의 아들 이진우가 속한 삼중대 막사였다. 그가 삼중대 막사 앞에 서자 중대장 김민석 대위가 사색이 된 채 달려나왔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자신에게 항의하던 그 평범한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이 전설적인 대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대령님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까지 오실 줄은. 강철은 그런 김대위를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막사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던 주범 황병장을 찾았다. 황병장. 내 앞으로 강철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황병장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하지만 자신을 쏘아보는 강철의 서늘한 눈빛과 그의 군복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을 보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철은 황병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물었다. 내 놈이 내 아들을 건드렸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황병장은 그 기세에 눌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했다. 지난달 15일 밤 창고 뒤편 그리고 3일 전 야간 불침번 근무 시간 내 놈이 내 아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짓들을 나는 전부 알고 있다. 강철은 진우에게 들었던 모든 피해 사실들을 하나하나 읊조렸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내 놈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놈은 군인인가? 강철의 마지막 질문에 황병장의 모든 오만함과 저항의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모습을 막사 안의 모든 중대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는 왕처럼 군림하며 후임들을 괴롭혔던 악마의 처참한 몰락이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대장이 헐레벌떡 막사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황병장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김대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지켜보고 있는 이강철 대령의 모습을 보고는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강철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대령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부하들을 잘못 관리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강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 썩어빠진 부대의 질서를 바로잡고 아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한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황병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의 겁에 질린 숨소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조용한 전쟁은 그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다. 이강철 대령의 등장과 그의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분노 앞에 삼중대 막사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부대장 박장군은 뒤늦게 달려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사색이 된 채 강철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그는 강철의 오랜 후배였고 그의 전설적인 명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자신의 관할 부대에서 전설적인 대선배의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책임을 통감했다. 대령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부하들을 잘못 관리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저에게 있습니다. 박 장군은 진심으로 사죄했다. 강철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할 자들이 지게 될 걸세. 지금 당장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연병장으로 집합시키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박 장군은 즉시 헌병대에 연락하여 황병장과 그의 무리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중대장 김민석 대위 역시 직위 해제된 채 연병장으로 끌려 나왔다.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설적인 특전사 대대장의 조용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황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그저 힘없는 신병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군 생활을, 아니, 인생 전체를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은 강철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었지만 강철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석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깊은 후회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가 무시했던 한 통의 전화가 결국 자신의 군생활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강철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욕설이나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군복에 달린 계급장을 하나씩 떼어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들은 군인의 자격이 없다. 군복을 입을 자격도,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자격도 없다. 너희들이 짓밟은 것은 내 아들 하나가 아니다. 너희들은 전우를 배신했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아프고 날카롭게 그들의 영혼에 깊숙이 박혔다. 그 후 모든 것은 군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되었다. 황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 금품 갈취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민석 대위 역시 지휘 태만과 직무유기 혐의로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고 그의 군 경력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 박 장군은 강철을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철에게 깊이 사죄하며 아들 이진우의 부대를 즉시 옮겨주고 남은 군 생활 동안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선배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 장군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역시 지휘관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저희 부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쇄신하겠습니다. 강철은 그런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자네 부하들도 자네의 아들들이나 마찬가지일세. 지휘관이란 그저 계급으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하들의 목숨과 인생을 책임지는 아버지와도 같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게. 그의 말에 박 장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철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들 진우를 만나러 갔다. 진우는 멀리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철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가 부대를 떠날 때 위병소의 병사들은 물론이고 길게 서 있던 모든 장병들이 그를 향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한 노병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강철은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는 아들을 지켜냈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웠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몸에 맞지 않게 되어버린 낡은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것을 나무 괴짝 깊숙한 곳에 고이 보관했다. 이제 이 군복을 다시 꺼내 입을 일은 아마도 영원히 없을 터였다. 그의 길고도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난 것이었다. 그에게는 이제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평화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강철과 아들 이진우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지만 그 모든 변화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것이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다. 한때는 나약하고 소심했던 청년이었지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끔찍한 시련을 이겨낸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성숙한 남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대신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든든하고 의리 있는 전우가 되었다. 그는 제대 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에 정진했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자신의 미래를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아버지 이강철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찾아왔다. 그는 아들의 사건을 겪으면서 군대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부조리한 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버지들과 그 아들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전우들이자 이제는 군의 고위 장성이 된 옛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작은 비영리 단체 전우의 방패를 설립했다. 단체는 군대 내 가혹 행위로 고통받는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했고 동시에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변경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의 작은 경비업체 사무실은 이제 전우의 방패 상담센터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곳으로 출근하여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 어린 전화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고통받는 병사들의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써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아드님 일은 제게 맡기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활동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늙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자 고통받는 이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진우가 군 복무를 모두 마치고 예비역이 되어 다시 휴가를 나왔다. 그는 예전처럼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어깨는 늠름하게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강철의 앞에 서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아버지, 아들 이진우, 무사히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주며 말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는 부자 푸찌 사이에 끈끈하고도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강철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에게 물려준 진정한 유산은 특전사 대대장이라는 화려한 명예나 강인한 전투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어떤 불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 위대한 유산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이어받아 이제 한 명의 떳떳한 남자로 성장해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부녀의 집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이강철, 그의 길고도 험난했던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새로운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위한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줄 터였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평화로운 미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더 밝고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휴가 나온 아들이 군대에서 맞고 다닌다며 오열하자 아버지는 말없이 특전사 대대장 군복을 꺼내 입는데 라는 가슴 아픈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병경 내 가혹 행위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들과 그의 아버지가 아픔을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이강철 대령이 보여준 그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모습은 많은 독자분들께 통쾌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조용한 분노와 결단력 있는 행동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그의 개인적인 복수가 결국에는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연대와 희망으로 승화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장병 여러분들과 그들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